이번 시간에는 학년정기 아동의 건강관리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스쿨러 같은 경우에는 집단건강관리 측면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유치원의 건강관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학교 건강검사 규칙이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거기에 의하면 유치원 원화에 대한 건강검사는 이 규칙의 검사 항목에 준해서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키, 몸무게와 비만도를 측정하는 신체의 발달 상황과 건강검진을 포함하고, 건강검진의 내용으로는 근골경 및 척추, 눈, 귀, 코병, 목병, 피부병, 구강, 기관 능력, 병리검사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어린이의 경우 모든 정보의 80%가 눈을 통해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 지능의 발달이 촉진되기 때문에 시력 저하를 조기에 교정하지 못하면 학습이나 지능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에게 있어서 조기에 시력 저하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취학 전에 시력 관리가 아주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에 들어가는 만 4세경에는 시력 검사를 하고 굴절 이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죠. 유아기에 엄마와 눈을 잘 맞추지 못한다거나 TV를 너무 가까이에서 보거나 사물을 볼 때 눈을 가늘게 뜨는 경우, 햇빛을 보면 한쪽 눈을 찡그리거나 눈을 자주 비비는 경우, 사물을 옆으로 흘겨보거나 간혹 눈이 아프다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시력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 보아야 해요. 취약 전 아동 실명 예방 사업의 목적은 눈질환의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교육 및 자가시력 검진을 통해서 시력 증진, 약시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한 시각장애 예방으로 국민 눈 보건 향상, 눈질환 및 상담 및 눈 관리 방법, 홍보를 통한 눈 건강의 중요성 인식 확대를 위함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지금 이제 다 컸는데, 어린 시절 한 3세인가 4세 때 소파에서 TV를 보는데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눈을 치켜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안과를 갔어요. 안과를 갔는데 약간의 약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린아이니까 우리가 안과 가면은 이렇게 들여다 봐야 되잖아요. 검사가 가능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지나면서 얘가 이제 굉장한 난시라는 거를 알게 됐고, 난시도 굉장히 심한 난시였죠. 근데 이거는 보면은 어떤 가족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 쪽 그 스토리를 닮아서 얘가 이제 유전이 된 거죠. 그래서 20살 넘어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 눈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라섹인가 했죠. 그래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라섹하고 한 3년 전인가 그때 수술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고생을 했는데, 이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옛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아안과를 또 같이 보는 경향이 있고, 근데 이제 눈 수술이 비급여라는 거, 질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요즘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어떤 눈에 대한 것도 만약에 보험을 하게 되면 이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고 전체 세금이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취약 전에 만 3에서 6세 아동에 대해서 어린이 눈건강 교육 사업 하면서 실명 예방 홍보 사업, 자가시력 검진 사업이라든가 또 정밀 검진 사업, 또 약시 어린이 추후관리 사업, 저소득 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사업, 저시력 어린이 시각 재활 사업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한테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아이를 키우기 점점 더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을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게 다 세금이 필요하니까. 자, 그렇다면 영유아 집단 대상의 간호사업을 기획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어세스먼트를 하는데 지역사회 특성을 먼저 봐야 되죠. 지역사회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여건, 또 영유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지역사회 문화, 행정적 특성 등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지역사회의 영유아 인구의 현황을 또 봐야 되죠. 출생아 수 현황이라든가 영유아의 숫자를 파악을 하고 건강 수준을 어세스를 해야 되는데 영유아 보건 지표인 신생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 출생 전후기 사망률, 장애 예방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율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자원 현황 및 서비스 제공 수준이 있는데 관할 지역 내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 혹은 민간 의료기관, 아동복지와 관련된 시설, 출산, 양육 지원 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등의 지역사회 자원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선순위 결정이에요.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일반적으로 보건소장과 과장, 담당 부서의 계장 및 실무팀과 대학의 자문교수, 관련 기관 단체장, 지역사회 지도자 등과 협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기대하는 변화가 무엇인가를 설정하는 것이 목표예요. 목표 설정할 때 앞에서 얘기했듯이 한 문장 안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또 어떤 양이나 범위가 포함되어야 하겠죠. 2024년까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의 검사율을 100% 달성한다 라든가 2024년까지 출생 후 1개월 완전 모유 실천율을 70% 증가시킨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그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것은 그 세부적인 수행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수행 계획을 작성하고 또 연간, 월간, 주간 계획으로 나누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 사업에 대한 사업의 체계, 진행 상황, 목표 달성 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평가 계획에도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겠죠. 또한 추후 평가를 할 때 사업 과정 혹은 체계 모형 중 어떤 종류의 평가를 할 것인지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영유아 보건이 끝났고요. 그 다음은 이제 노인 보건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 인구의 특성. 2023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고 2025년에는 20.6%, 그 고령화가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 7% 차지하고 고령 사회는 이미 늙은 사회죠. 14% 이상. 고령, 초고령은 뭐죠? 자, 20% 이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학자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3년 성별로 고령 인구 비중을 보면 여자가 더 오래 살죠. 20.6%. 그 다음에 남자가 16.2%예요. 그래서 여자의 고령 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4% 더 높습니다. 2023년도 고령 인구 비중이 20% 이상이 전남, 경북, 전북, 강원, 부산, 충남이죠.
자, 건강을 보면 2021년 65세 기대 여명이 21.6년으로 OECD 평균 대비 남자는 1.5년, 여자는 2.5년 더 높은 수준이고,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사망 원인별 사망자 수를 보면 계속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악성 신생물, 암이에요. 그 다음이 심장질환, 그리고 이제 코로나, 폐렴, 뇌혈관 질환인데 성인 사망률 1위 하면 악성 신생물, 2위가 심장질환이고요. 3위가 폐렴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폐렴으로 죽는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아졌고, 4위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고령자의 사망 원인별 사망률을 전체 인구 사망률과 비교하면 악성 신생물이 4.8배, 심장질환이 5.1배, 코로나19가 5.4배, 폐렴이 5.5배, 뇌혈관 질환이 5.1배 순이었어요. 그래서 21년도에 65세 이상 1인당 진료비가 497만 4천원, 본인 부담금 116만원 8천원. 그러면은 나머지 116만원 나머지는 다 세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청년 인구가 엄청나게 힘들어지겠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자,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상태인데, 그렇다면 노인 인구의 노인 보건이 왜 필요한가? 노인 인구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이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 보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가야 해요. 대부분 노인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병에 초점을 둔 위험 요인 감소를 주 목표로 하는 의료적인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이상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건강 수준의 유지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서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노후 기간이 가장 길어요. 그러면서 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노인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단순한 수명의 연장보다 건강한 장수, 우리가 평균 여명이 이제 83.3세라고 하고 건강 수명이 한 73세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앓다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장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과제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첫째, 노년기가 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만성 퇴행성 질환에 이완되기 쉽고, 이런 만성 퇴행성 질환은 거의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가역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이러한 체계적인 만성 퇴행성 질환의 관리는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이제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적절한 질병 관리를 통해서 의료시설에 조기 입원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질병 관리 하지 못해서 의료시설에 입원하게 되면은 병원에 입원하는 그 입원 일수, 즉 입원 일수가 길어져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의료비용이 막대하게 지불이 되면서 노인을 보호하는 가족이나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병 관리를 통해서 조기 입원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를 절감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서 예방 가능한 건강 수준의 하락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장기화된 노년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노인 보건은 노인의 활동과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많은 노인들은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건강하게 보이는 노인일지라도 정밀하게 건강평가를 하면 많든 적든 간에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예를 들면은 여성이 중년기를 넘으면서 이제 갱년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0이죠.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에 누구나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어디 살짝만 부딪혀도 프랙처가 되는 이제 병리적 골절이 이제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낙상이 많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이제 와상 상태가 되죠. 그리고 누워서 있게 되면은 평균 2년 안에 폐렴이나 방광염으로 거의 다 돌아가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이제 예방적 의미의 질병 관리를 철저히 행함으로써 건강인과 같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또한 속발증이나 합병증을 예방해서 건강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 운동을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노인기가 되어서 65세 이상 되어서 그 운동하는 것보다 50세, 40세부터 철저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체중을 줄이고 운동을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질을 상당히 높여가면서 본인이 가장 괴로운 거거든요. 아프면.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자녀나 배우자들이 정말 힘들어하죠. 김병희 효자 없듯이 부모가 아프면 부모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서 맨 처음에는 신경 쓰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경제적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은 서로 자식들이 이제 싸움 박질이 일어나겠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떤 노년 그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지지해요. 어떤 연구를 했더니 20억을 갖고 있는 노인보다 건강하게 한 65세부터 80대 중반에 이제 우리가 죽는다, 노인이 죽는다. 물론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고 90 넘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건강함을 갖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노인이 건강하지 않고 20억 갖고 있는 노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게 그 통계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20억 이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나의 어떤 삶의 질을 파괴하는 질환이 계속 된다면은 참 힘든 거겠죠. 그래서 노인 인구의 대다수가 과거보다 더 역동적으로 긍정적인 삶의 방식을 구축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 가족 역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이분들은 살아온 그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어르신들의 노후가 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보건이 더욱 중요시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노인의 건강 문제가 노인 자신의 생계를 위협하고 고통을 줘요. 저도 이제 눈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 눈을 녹내장, 백내장은 없는데 눈이 좀 침침하니까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안과를 갔더니 양쪽 눈 수술하는 게 기본이 한쪽이 이제 300만 원이라 해서 이제 6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만약에 눈이 더 나빠지고 안경을 내가 못 쓴다 그러면 노인 자체가 만약에 뭐 연금이 나오거나 돈이 많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래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3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에 그 다음에 이제 노안 수술은 450에서 한쪽에 이제 500이라는 거예요. 노인 자신의 생계를 위협하고 고통을 주죠. 치료를 못하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면 고통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건강 문제가 있는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가족,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노인 전문 간호사들의 경쟁률이 상당히 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4년 그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를 받아서 지역사회나 임상에서 그 일을 하는 그런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재택진료라고 해갖고 그 보면은 대부분 다 노인들이거든요. 집에 가보면은. 그래서 의원들이 그 병원에서 임상에서 3년 이상 경력자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 방문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가보면 와상노인, 그 다음에 뭐 DM 때문에 DM 드레싱 하는 사람, 또 트라케오스토미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간이 인공호흡기, 뭐 O2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인 전문 간호사의 어떤 수요는 상당히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많은 그 교수님들이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자, 만성퇴행성 질환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방과 치료, 또 재활의 컴프리헨시브, 그러니까 포괄적인 접근이 중요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의 사회적 역할 변화와 경제적인 쇠퇴가 복지 서비스와 함께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죠. 자, 노인의 보건의료 요구에서 첫 번째, 노화와 건강 봅시다. 첫 번째, 이제 신체적으로 변화하는 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골밀도가, bone density가 낮아져요. 그래서 골밀도 검사를 해서 이제 골다공증을 예측을 하죠. 이렇게 되면은 골절상의 원인이 되면서 관절 부분의 움직임이 굳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제약을 받게 되어서 관절염 등의 질환이 증가합니다. 또한 기초대사율이 연령 증가와 더불어 낮아집니다. 탈기 분비가 감소하고 소화기능도 감퇴하고 냄새와 맛에 대한 감각도 떨어지고 호흡기능도 감퇴되어서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감염이 흔히 일어나요. 독감 예방접종 꼭 맞으셔야 되고, 심혈관계의 변화로는 주요 관상동맥이 이제 그 폐색이 되죠. 자, 관상동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바로 들어가는 이제 혈관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좌심실의 수축 이완 능력이 저하가 되어서 심장이 확장이 돼요. 보상으로 심실 수축량이 증가가 되면서 심장 수축기압이 상승되죠. 자, 그러면은 이게 로딩이 생기면 심장벽이 비후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고혈압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그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혈전증, 뇌졸중을 유발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그 위의 세대가, 엄마 아빠나 할머니 세대가 어떤 뇌졸중이라든가 뭐 심근경색증 뭐 이런 걸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한 30% 유전인자가 그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외에 나머지 70%는 유전자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대부분 그 교통 상황이 너무 좋고 대부분 또 차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혀 유전인자라든가 어떤 패밀리 히스토리가 없는데도 이렇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등은 어떤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장에서 펌핑을 해서 가장 많은 혈액이 가는 장기가 우리 몸의 인체에서 키드니예요. 신장인데, 그러면 이런 혈액순환의 둔화, 펌핑이 잘 안 되면은 신장으로 가는 혈량이 감소되죠. 그러면 키드니 펑션, 신장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고, 방광 기능의 저하와 괄약근의 퇴화가 이제 유실금 혹은 소변 정체를 일으켜서 방광염을 유발하죠. 또 남성의 경우 전립선의 비대로 디스유리아가 오고,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난소와 자궁이 위축이 됩니다.
신경세포의 손실과 기능 저하는 시력, 청력, 촉각, 미각 등의 감각 능력의 저하를 가져오고, 시각 면에서는 단순히 시력이 나빠져서 사물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안구 조절 작용과 암 수능 능력의 쇠퇴, 색채 지각의 변화 등도 두드러지고요. 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섬유가 렌즈에 첨가되어서 이미 존재하는 섬유질이 점차 억눌리고 투명도가 줄어들면서 눈동자의 황화 현상이 렌즈의 투명도를 더욱 떨어뜨려 백내장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죠. 연령 증가에 따른 청력 장애를 통틀어서 노인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고음 영역에서 감퇴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점차로 저음 영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명, 티나이투스 흔히 경험하게 되죠. 후각, 미각, 촉각의 감각들이 연령 증가에 따라 어떨까요? 감소해요. 근데 이제 통증이 증가하지만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를 합니다. 피부는 지방 조직의 감소와 탄력성의 저하로 주름이 많아지고 건조하여서 피부 표면이 상처받기 쉽고 감염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면역 기능의 저하로 세균 및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이 되면서 T세포 활동이 저하되어서 이제 노인들에게 가장 많이 면역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허피스 조스터 대상포진이죠. 그리고 종양 질환, 암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그니티브, 인지 능력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인간의 연령 증가와 지능의 쇠퇴 여부와 이 관계에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노화와 지능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요소를 이제 고려해야 한다고 하죠. 지능의 정의를 설명할 때 verbal ability, 그러니까 언어성, 그 다음에 performance라고 해서 동작성인데, 이 가운데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쇠퇴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언어성 지능은 일반 상식, 어휘, 이해력, 산수, 공통점 찾기, 숫자, 이런 거는 60세 이후가 될 때까지 별다른 쇠퇴를 보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동작성 지능, 빠진 곳 찾기, 모양 맞추기, 토막 짜기, 바꿔쓰기, 이런 거는 20, 30대 이후 비교적 젊은 연령기 때부터 조금씩 쇠퇴하죠. 두 번째, 지능을 개인이 가진 어떤 잠재 능력으로 보느냐 혹은 특정한 시기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신체 상태, 불안 수준, 사회 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 직업, 출생 동시 집단이라고 해서 코호트의 차이 등이 지능 쇠퇴 여부와 관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반응 속도 요인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능 검사 시 시간 제한이 없는 역량 검사에서는 성인과 노인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시간 제한을 두는 스피드 테스트의 경우 젊은 집단에 비해서 노인 집단의 지능 쇠퇴가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두 번째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노화 과정에 따라서 문제 해결 능력도 쇠퇴하죠. 하지만 이제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동작성 지능 과정에서 노인의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히 낮고, 추상적인 재료일 경우에는 젊은이보다 노인의 문제 해결 능력이 낮지만, 노인에게 익숙한 음식 이름이나 일상용품 이름일 경우에는 성인과 노인 간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기억 과정과 학습이에요. 흔히 노화 과정에 따라서 기억력이 쇠퇴하고 학습 능률이 저하된다는 일반적인 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 과정은 부호와 저장, 인출의 세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외부 환경 속에 있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전환시켜서 기억 영역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부호화 과정과 저장된 기억을 인출하는 과정은 젊었을 때보다 능력이 떨어지지만 저장 과정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큰 틀에서 이제 세 번째, 성격 및 행동 특성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신체에 대한 민감한 반응. 중년기
이후부터 나타나는 자기 자신의 신체 변화에 대해서 과민한 반응을 말하죠. 그래서 청년기에 가졌던 최고 수준의 신체적 건강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갈망이며 또 지나칠 경우 건강 염려증으로 나타납니다. 40대 중반까지는 전혀 늙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40대 후반에 조금씩 힘들어지면서 이제 노화가 오고 50대 초반까지는 아직 건강하죠. 그쵸? 그러다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60대가 가까워지면서 아, 나도 이제 늙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데 요즘은 60대도 아주 건강하세요. 70대, 우리 저 외할머니가 102세 때 가셨는데 102세 때까지 살면서 상당히 건강하셨거든요.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에 좀 누워서 그때 좀 앓다가 가셨죠. 근데 그분은 94세 때 제가 이제 수원에 외갓집이 수원인데 수원에 살 때 94세인가 그때 이제 저희 아이들을 봐주러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할머니 지금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뭐 거뜬하다 그러면서 70은 청춘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까지 제가 기억에 남는데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하지만 지금 보면은 너무 건강하신 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인의 연령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또 여러 가지 복지 혜택과 연결이 되니까 또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두 번째가 타임 퍼스펙티브의 변화라고 해서 시간 조망의 변화입니다. 40대 중반 이후부터 자신의 나이를 출생한 날로부터 아니라 사망 예정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게 되고 나날의 생이 점점 짧아져 가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이와 같은 연령의 역사는 보다 수동적이고 보수적으로 행동하게 되죠. 변화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일의 확장보다는 안전하게 현상을 유지하고 마무리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 증가를 해요. 자녀들이 성장해서 떠나는 empty nest, 빈둥지 현상,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수입의 감소와 은퇴 이러면서 사회와 가족들로부터 소외가 되죠. 그러면서 고립감을 느끼고 또 자기 주변 환경 및 제도 등에 대한 통제 불가능, 지나온 세월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노인계 발달 과제는 인테그러티, 통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모두 심리적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고 개인의 정신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를 보면 내향성 및 수동성이 증가가 돼요. 노화 과정에 따라서 개인은 사회적 활동과 개인적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투입은 적게 하고 사회적 판단과 활동 방향을 외부보다는 내부로 돌리는 경향을 보이죠.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능동적 조절에서보다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수동적 조절로 바뀌어 가요. 아주 고령에 이르면 스트레스가 너무 큰 나머지 자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일을 신비나 우연에 내맡겨버리는 신비적 조절 양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경직성과 조심성이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 의견, 문제 해결 등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기를 꺼리고 비효율적인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직성은 연령 증가와 더불어 생겨나고 이로 인해서 학습 및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하고 동시에 성인과 노인 간의 세대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사물의 판단이나 실천에 있어서 조심성이 크게 증가해요. 특히 노인들은 이제 체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오답을 말하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조심스럽게 되어서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면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경향이 많아져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개인 차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과 후세의 흔적을 남기는 것.
노인들은 자신의 가재도구, 사진, 골동품 등 오랫동안 사용해온 물건과 대상에 대해서 각별한 애착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는데, 자녀 출산, 양육은 물론 예술작품, 수제자, 독특한 기술, 재산, 유물 등을 남기고자 노력을 하죠. 근데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잖아요. 돈이 많다고 특급 열차 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노인들도 여러 가지 그룹으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예요.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가족들이 노인을, 어르신을 챙겼어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죠. 식구들도 많아서 서로 아이도 봐주고 또 어르신도 다 봐드려서 집에서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핵가족화,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이런 어떤 요양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인 책무가 강조되었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렇게 대처해 가면서 이것을 사회보험 방식 및 조세 방식으로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도입해야겠다 해서 2008년 7월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실시되었어요. 그리고 2014년 7월에는 등급제를 개편해서 5등급, 일명 치매 특별 등급으로 신설해서 3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개편을 했고, 장기 요양 서비스는 수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이전의 노인복지 서비스와 달리 요양 욕구가 있는 노인이면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게 되었죠. 우리가 그 건강보험료 내는데 거기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3, 4천 원에서 이제 만 원, 2만 원까지 이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그러니까 65세 넘지 않았어도 치매라든가 뇌졸중이 50세에도 오고 40세에도 오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Activity Daily of Living,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해서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징을 보면은 우리나라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운영하고 있어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험자 및 관리 운영 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이제 주요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러한 제도가 생겨났죠.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을 하고 노인 등에 대한 요양 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이 쉽고 또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 요양급여 운영, 장기 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회보험 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 지원 부과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는 사회보험 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일부는 공적 부조 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 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자체 부담, 장기 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험자 및 관리 운영 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이 노인 요양보험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 운영 기관으로 하고 있어요. 도입과 정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별도로 관리 운영 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이죠. 네 번째는 노인 중심의 급여예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가 되죠. 그래서 노인 중심의 급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